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새롭게 진행을 맡은 김혜민 PD입니다. 여러분과 처음 만나는 시간, 첫 인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요. 솔직한 저의 고백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모십니다.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적금 통장 한번 들어본 적 없고요. 주부 6년 차인데 가계부 한번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경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냐고요? 이런 사람이니까 진행하죠. 제 눈에 딱 맞고 쉽고 재미있는 경제방송. 따뜻하고 생생하게 숨쉬는 경제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018년 4월 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경제를 말하는데 전문 지식은 없어도 된다. 쉽고 재미있는 경제 교과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말에 미세먼지가 조금 있기는 했지만 지난주 내내 우리를 괴롭혔던 미세먼지가 조금은 거쳐서 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금호 타이어에도 미세먼지가 조금은 거칠까요? 법정관리 위기에서 벗어난 금호 타이어 노사가 오늘 오전 경영 정상화 방안과 또 단체 교섭 조인식을 갖고 정상화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어제죠. 찬반 투표에서 노조가 61% 이상 해외 매각을 찬성하면서 중국 타이어 업체인 더블스타를 금호 타이어의 새 주인으로 맞이하게 된 건데요. 법정 관리는 피했지만 사실 앞으로 갈 길이 여전히 멉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9년 이후에 워크아웃 등 우여곡절을 겪은 금호타이어가 10년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결국은 해외 매각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향후에 2단계 정도 절차를 거칠 것 같습니다. 먼저 금호타이어 노사가 특별 합의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은행과 금호타이어 간의 협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산업은행과 더블스타 간의 매각을 위한 본 협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첫 단계는 노사 특별 합의서를 30일에 사실상 합의를 이뤘는데요. 주로 내용이 노조 입장에서는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을 한 3년간 4분의 1 반납하고 생산성 향상 목표 같은 걸 제시했고요. 채권단에서는 금호타이어가 필요로 하는 그 유동성 지원을 하는 거, 또 채무를 한 5년간 유예하는 거, 또 이자를 낮춰주는 이런 금융 지원들을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향후 3년간 더블스타가 최소한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조건으로 45% 지분을 6,500억 정도에 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채권단은 23% 2대 주주 5년간 지위를 유지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독립 경영 문제라든지 노조하고 단체 협약, 고용 이런 노동 승계 문제 이런 것들 또는 인센티브 문제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미래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한 단락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해외 매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제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업 해외에 팔려나가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단순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국내 기업이 해외 매각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금호타이어를 현 시점에서 인수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 중국 기업인 더블스타밖에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네. 또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요. 70년대쯤 되면은 전자산업들이 거의 사양산업화됩니다. 대부분 미국의 전자산업 기업들이 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한국 삼성전자나 LG가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LG 같은 경우에 지니스라고 하는 미국의 전자회사를 인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통 거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 발전 단계에 있어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바뀌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주력 산업들 중에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이런 산업들을 인수할 수 있는 기업들은 사실 국내 기업보다는 이머징 컨트리, 그 개도 국가에 있는 중국 같은 나라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나라의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인수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죠. 네. 국내 고용을 유지하고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환영할 일입니다. 과거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전자산업 부분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준다면은 우리 경제가 고도화됐고 또 그 전환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우리 먹튀라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먹튀가 일어나는 건 대부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말 기업들이 헐값으로 매각돼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먹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지는 않다.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국내 상황에 따라 해외 기업에 매각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먹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 금호타이어 같은 상황은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더블스타라는 기업을 생각해 보면은요, 신발 만들어내서 시작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타이어 쪽으로 업종을 바꾸고 있는 상태고요. 2014년에 제2의 작업을 선언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M&A를 통해서 타이어 산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도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더블스타라는 기업이. 그래서 이 더블스타가 6,500억을 동원해서 금호 타이어를 인수하는 것은 자기들의 장기 발전 전략과 부합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만큼 더블스타 입장에서도 위험을 안고 들어온 겁니다. 30일 날 노사 합의가 있었을 때 금호 타이어 주가는 국내 시장에서 한 30% 뛰었습니다. 근데 더블스타는 중국의 선전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주가가 한 2%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 인수가 중국 측에서 볼 때도 더블스타가 과연 저 위험을 안고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 더블스타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더블스타가 2016년 매출액이 금호타이어의 28%인 8,360억 원. 그러니까 글로벌 23위라고 하더라고요. 금호타이어가 14위고요. 중국 브랜드 순위가 5위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호타이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더블스타가 중국이라든지 글로벌 순위에서 보면은 상당히 금호타이어보다 작은 회사죠. 금호타이어를 인수함으로 해서 더블스타가 중국에서 아마 1위, 그리고 전 세계 한 10위 정도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금호타이어가 사실 한 10년 정도 어려움을 겪고 또 인수할 기업을 찾은 것도 2년 정도 됐는데 대부분 인수 의사가 있었던 기업들이 그 사이에서 다 포기를 했습니다만 더블스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 금호 타이어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좀 더 고부가가치 생산 라인들을 확보하고 타이어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그런 기업 전략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블스타는 트럭과 버스용 타이어가 강점이고 또 금호 타이어의 강점은 승용차용 타이어다. 그래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더블스타 회장이 장밋빛 미래를 말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노조일 텐데요. 그래서 노조들이 굉장히 해외 매각을 반대하다가 지난주에 결단을 하고 찬성을 했습니다. 어제죠. 이 배경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매각을 하겠다는 데가 더블스타밖에 없었고 아마 차악을 선택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먼저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회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기업을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는,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유동성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는 일각의 그 추측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정부 또 청와대까지 나서서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아마 결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노조 입장에서도 더블스타 매각이 아니면은 법정 관리
갈 수밖에 없는데 법정 관리를 가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한 그렇죠. 구조조정을 네. 겪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 또는 뭐 차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조 입장을 저희가 들어보려고 사실 주말 내내 연락을 드렸고요. 제가 방송 직전에 또 노조 관련 분과 통화를 했는데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합의는 하긴 했지만 사실 목소리가 굉장히 어두우시더라고요. 아마 노조 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고 또 앞으로 닥칠 일들이 걱정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노조가 가장 우려하는 거 고용 안전성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뭐 약속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던가요? 네, 지금 뭐 3년간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3년 동안에 더블스타는 지분 매각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더블스타로 금호타이어 매각하는 것은 금호타이어에게 3년의 시간을 줬다라는 겁니다. 네. 의미가. 그래서 3년 안에 금호타이어가 정상적인 기업으로 탈바꿈을 해야만 생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대안은 사실 즉각적으로 법정 관리 들어가는 것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최악의 상황을 3년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것이고요. 그 3년 안에 금호타이어 노사가 정상적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존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되는 사실 노동자나 경영직이나 채권자 모두 녹록치 않은 업무를 받은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금호타이어가 상황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뭐 지금 재무구조 개선도 필요하고요. 총 채무가 2조 4천억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채무 상한을 5년 미뤘기 때문에 일단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정상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리고 6,500억이 들어오고 또 은행에서 추가 융자에서 한 8천억 수요를 할 것 같습니다. 운영자금도 트이고 투자 여력도 좀 생기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한 3년간은 보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3년 한계 안에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이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히려 시작이다. 지금 회생할 수 있고 없고를 3년 안에 정해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매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블스타 입장에서도 일부에서는 이제 기술을 빼고 나가고 이런 말씀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지분을 한 45%만 가지기 때문에 한국기업같이 지분을 거의 80% 이상 가지면서 전행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독립 경영을 보장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더블스타 규모에서 6,500억 정도 투자를 한다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블스타도 금호타이어가 잘 되고 특히 이제 금호타이어 적자의 큰 부분이 중국 공장에서 오른 부분인데요. 중국 기업이니까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블스타도 잘 되고 한국 금호타이어도 잘 돼서 이게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유,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한국 GM에게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 사례가 일단 산업은행, 청와대 고통 없는 지원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이 금호타이어 매각 결정이 한국 GM 사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치적인 논리로 더 이상 구조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 같고요. 기업 구조조정과 기업의 생존 문제는 기업 자체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것이 안 된다면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가야만 하고 한계 기업 실업이라든지 다른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계 기업을 지탱시켜주는 식의 지원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선언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GM 같은 경우도 한 4월 20일까지 노사가 기본적인 합의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최선의 합의를 해라라는 시그널을 준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이런 구조조정의 큰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면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데 정부의 역할이 여기서 끝나서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업 문제라든 지역 경제 대책에 대해서 재정 투입을 더 과감히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야지 사실 구조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제 구조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구조라는 것이죠. 기본적인 경제 구조의 대개혁 이런 큰 작업들을 정부가 동시에 추진해야만
원활한 구조조정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일도 참 많다라는 말씀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금호타이어 한 기업의 생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경제와 많은 노동자들의 삶이 걸린 문제고요. 나아가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10년 펑크 금호타이어 세계 10위로 부활할 수 있을까라고 한 언론에서 표현했던데 금호타이어와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잘 조성되길 바랍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민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이용권. 나도 가고 싶다. 세상의 모든 딸들을 위하여 유해 성분 없는 친환경 립스틱 립 올마이티 율립.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 늘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어떻게 받으실 수 있냐고요? 제가 이 시간마다 퀴즈를 내드릴 겁니다.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퀴즈 대신 여러분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생생경제 듣고 계신 여러분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택시에서 듣고 계신지 경비 초소에서 듣고 계신지 아니면 돌아오는 자녀들을 기다리며 듣고 계신지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 누구인지 문자로 남겨주세요. 저에게 응원 메시지도 좀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첫방이니까 특별히 선물 많은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21님, 경알못 PD님, 아나운서신가요?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김혜민 PD입니다. 이전에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을 제작했고요. 지금은 생생경제 오늘 진행자로 처음 데뷔한 날입니다.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 받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이 시간만 되면 오늘 저녁에 뭐 해먹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생생물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리님은 주부세요? 주부는 아직 아니고 미수예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더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4월인데요. 달이 바뀌었으니까 이번 달 제철 먹거리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난달까지만 해도 꽤 춥다 하는 날이 많았는데, 이제는 길 걷다 벚꽃 보이고, 개나리 보이고, 출근길이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렇게 봄이 만기한 4월인데, 해수부가 선정한 이달의 수산물, 이 원조 보양식품인 메기와 칼슘의 왕인 멸치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메기 같은 경우에는 큰 입과 수염, 또 튀어나온 배, 이런 독특한 생김새 때문에 옛날에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들은 이거 메기를 먹지 않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네네. 근데 이 맛이 좀 부드럽고 또 담백해서 매운탕으로 사랑받고 있는데 맛뿐만 아니라 영양도 풍부해서 동의보감이나 또 중국 옛날 의학서에 보면은 메기가 몸을 보호하는 건강식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몸이 부었을 때 먹으면 이뇨작용이 좋아서 좀 좋다고 하고요. 네. 네. 또 애기 낳고 이 메기 끓인 물 뭐 이런 거 말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붓기 빠진다고요. 이것도 네네. 응용하는 분들이 계시군요. 네. 또 이 멸치도 다른 품목으로도 선정이 됐는데 버릴 것 하나 없이 통째로 먹는 좀 신이 내린 완전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멸치는 칼슘과 인이나 또 철분이 많아서 골다공증 환자, 어린이, 또 말씀하신 이 임산부에게 좋고요. 또 묵은 세포를 회춘한다는 핵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치매나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멸치하면 기장멸치가 유명하잖아요. 마침 네.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기장멸치축제 열린다고 하니까 즐기신 분들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산물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제철 농산물 또 뭐가 있을까요? 지역축제 함께하는 곳으로 소개해 주세요. 이 4월이 되면은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토마토인데요. 네. 원래 토마토 하면은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가 꽤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이 잘 익은 빨간 토마토를 서로에게 던지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18회째를 맞는 나름의 역사가 있는 토마토 축제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번 주 주말에 열리는 부산 대저 토마토 축제예요. 여기서도 토마토 던져요? 던지지는 않지만 네. 다른 걸 좀 추천을 해드리자면 네네. 네. 토마토 생태 탐방 걷기 대회가 있어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1시간 정도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토마토 농가 둘러보고 또 먹는 그 품평회를 참가하실 수 있으시고요. 토마토 경매나 높이 쌓기 대결, 과즙 짜기 이런 행사랑 경품 추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친김에 바로 인근에 대저 생태공원 유채꽃 단지가 있는데요. 와. 바로 지금 네. 유채꽃이 많이 피어 있다고 네. 해요. 네.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주말 보낼 수 있겠습니다. 걸어가면서 유채꽃을 보면서 토마토를 먹는 거예요. 아, 네. 좋겠네요. 완벽하네요. 근데 대저 토마토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 토마토가 지역별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부산의 대표 품종이 바로 대저 토마토예요. 부산에 있는 대저동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 짭짤이라고도 합니다. 아, 그 좀 약간 짭짤한 그 토마토구나. 네, 맞아요. 네. 이 대저가 과육이 단단해서 식감이 좋은 편인데 또 맛도 부산이 바닷가라 보니까 토양에 염분 성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토마토 자체도 수분이 적고 또 맛이 좀 짭짤한 편이에요. 그 다른 지역의 품종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춘천에는 육질이 단단하고 찰진 찰토마토가 있고요. 네. 부여에는 흑토마토를 생산하는데 색이 검었고 또 비타민이 많은 편입니다. 어쨌든 이 농가에서도 요즘에 좀 좋은 품종을 많이 개량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별로 또 품종별로 맛과 영양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비교하면서 먹어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토마토 가격 포함한 장바구니 물가 좀 알아볼까요? 네, 이 토마토 먼저 그러면 짚고 넘어가자면은 지금 키로에 4,000원 정도로 지난주랑 좀 비슷한 수준인데요. 한 중순 정도 되면은 슬슬 물량 많아지면서 가격 내려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주에 조금 비싸다, 장보기가 좀 그렇다 싶은 품목들은 풋고추, 상추, 그리고 참외가 있어요. 네. 이 풋고추는 요즘에 붉은 고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생산지에서 풋고추를 내놓지 않고 이 붉은 고추로 더 키웠다가 파는 곳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상대적으로 그 물량이 줄어들면서 100g에 한 1,2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또 붉은 고추 가격 비싸다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비싸냐면 보통 이맘때 100g에 1,700원대에 거래되었는데 올해는 2,500원 정도니까 네, 너무 상당히 비싸졌네요. 비싼 편이에요. 네. 그리고 평소보다 비싸다는 건 아니지만 지난주에 비해서 좀 오를 품목은 상추와 참외 이렇게 있는데 상추는 봄나들이 가는 상춘객들 많이 늘어나면서 외식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고요. 또 참외도 햇과일을 선호하는 이런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한 개에 한 2,200원에서 2,500원 정도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유, 장바구니 물가인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한숨만 쉬시겠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네. 좋은 장바구니 물가 소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경제를 생생하게 알려드리는 코너 그리고 상생하는 경제를 함께 고민하는 코너들로 준비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우리와 가장 밀접한 이 생활경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 백서. 입니다. 첫 주는 부동산 코너인데요. 제가 소개해받기로는 이 소위 이 바닥에서 이 분야에서 말씀을 가장 잘하신 분으로 소개받았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의 김인만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김인만 부동산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부동산을 하시는 건 아니죠?
주로 컨설팅하고 이제 이런 위주로 하고요. 제 직원들이 이제 부동산 현장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 부동산을 하시는 거예요. 동네는 아니고요. 네. 네. 서울 전체를. 네. 네. 그럼 생생경제 부동산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제부터.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첫 방송인데요. 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동산 필수 정보를 이 한 몸 바쳐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몸 바쳐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를 가장 고민하게 하는 게 이 집이에요. 네. 저도 생활비 가운데 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이 주거비인데 빚내서 집 산 사람은 대출금 갚아야 되죠. 새 들어 사는 사람 전셋값 마련해야죠. 월세 내는 사람 매달 월세값 내야죠. 정말 고생입니다. 수장님은 고생 안 하세요? 이 부동산 때문에 제가 먹고는 사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전세 사는 사람들은 또 이사를 가야 되니까 힘들고요. 뭐 대학생조차도 또 방을 구해야 되니까 또 부동산 또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부동산에 이제 관심을 또 안 가질래 안 가질 수는 맞아요. 없는데 또 어려워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코너를 통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도움되는 정보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모두의 고민 이 부동산 이야기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로또 아파트를 주제로 들고 오셨는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요. 오늘부터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죠. 그러니까 한 채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 때 세금을 많이 낸다. 네. 이런 거죠? 정확하게 따지면 어제죠. 4월 1일자로 이제 8위 대책으로 이제 4월 1일자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전국 40개 지역, 서울은 전 지역이 다 대상입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중과세가 되는데요. 먼저 양도세라고 하면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남았느냐. 내가 남은 돈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 기존보다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중과세가 되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10%포인트가 중과세가 되고요. 네.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가 중과세가 돼서 최고 62%까지 세금. 양도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채를 팔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죠. 한 채를 네. 팔았는데 5억 원을 벌었어요. 양도 차익은. 네. 근데 기존에는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내면 됐는데 이제 중과세가 되면서 한 3억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월 달에 주택 물량이 그렇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제 네. 미리 팔아야 되고요. 이제 네. 지금까지 넘어오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2월달, 3월달에 물량이 많아 나온 이유가 이제 양도세를 좀 아끼려고 이제 미리 네. 파신 분들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결국 하는 이유는 네. 결국 집값 잡기잖아요. 그렇죠. 투자 많이 하지 마라. 주택을 네. 많이 가지지 마라는 의미죠.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쵸. 이렇게 해서 집값을 잡을 것 같으면 뭐 세상 고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벌써 잡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지금 부동산 분위기는 어때요? 하루도 있지만. 4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되는데요. 사실 팔 분들은 미리 네. 많이 파셨고요. 이제 지금 4월 1일부터 집을 가진 자, 여러 채를 가진 분들은 이왕 이렇게 된 거 버텨보자라고 이제 매물을 회수하면서 언젠가 또 바뀌겠지. 언젠가는 바뀌겠지.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지켜보다가 네. 안 되면 임대사업자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고 매수자들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양도세 부담에 못 이겨서 급매물을 내놓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 모두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거래량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위기 자체는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강남이라든지 요즘 신버블세븐이라고 하죠. 뭐 네. 마포, 용산, 성동 지역들은 지금 또 워낙 강세고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쉽게 조정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반면 좀 비인기 지역, 보유 가치가 낮은 물건. 네. 집주인이라도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강남에 집을 팔겠습니까? 아니면 뭐 지방이나 수도권 집을 팔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비인기 지역들은 좀 조정폭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월요일 코너 생활경제 백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인만 부동산의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주제. 로또 부동산입니다. 네. 오늘 말하는 이 로또 아파트가 바로 개포 8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DH 자이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로또가 붙었다니까 도대체 얼마나 물렸습니까?
이게 뭐 로또라고 하니까 이제 느낌이 딱 오실 텐데요. 탁 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10만 청약설이 나돌 정도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네. 모델하우스가 오픈한 지 사흘간 한 3 이상이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구경하러 가보려고 했는데 네. 갔다 오신 분들이 한 6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이거 보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쉬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뭐 청약 결과도 그걸 반증하는데요. 금융결제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용 84제곱미터죠. 네. B타입 판상형 타입이 최저 가점이 69점, 최고가 79점으로 평균이 70점이 넘었습니다. 네. 84점이 만점인데 평균이 70점이라면 굉장한 거고요. 또 전용 63제곱미터는 16가구 모집에 1,451명이 모여서 네. 90.69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와, 네. 근데 또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몇백 대나 몇천 대 1도 네. 아니고 이게 뭐 100대 1도 안 되는데 이게 왜 로또냐. 네. 그렇게 방문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좀 어마어마한 게 숨어 있습니다. DH자의 개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9억이 넘어서요.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분양가가 9억이 넘고 네.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는 것. 네. 이거를 사겠다고 하신 분들은 중도금 대출은 필요 없고 그렇죠. 9억 원이 준비됐다는 분들 아닙니까? 자금이 넉넉한 분들, 돈 없는 분들은 감히 청약을 네. 생각할 수도 없는 아파트입니다. 왜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느냐. 가장 가격이 낮은 전용 63제곱미터가 분양가가 11억 정도 하는데요. 네. 그렇죠? 그럼 현금이 6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84제곱미터는 14억 정도 분양가인데 8억 네. 정도가 필요하는데 10억 원 이상의 자산가가 아니면 뭐 엄두를 못 내는데 사실 남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네. 몰려드는 거겠죠. 주변 시세를 생각해 보면 주변 시세를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번에 개포 DH자의 개포가 3.3제곱미터당 평균 네. 분양가가 4,16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주변 시세를 보면 주변 한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네. 63제곱미터 같은 경우 분양가가 11억 120만 원이었고요. 84제곱미터가 14억 좀 넘었거든요. 14억 3,160만 원인데 네. 주변에 이제 개포 3단지 재건축한 DHI 아너힐즈나 뭐 2단지죠. 블레스티지 같은 경우 84제곱미터 분양권 시세가 현재 시세죠. 네. 21억이 넘습니다. 84제곱미터가 21억이 넘는데 지금 이번에 분양한 DH자이 같은 경우 132제곱미터가 20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34평 가격으로 50평을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뭐 돈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거네요. 몰려들 수밖에 없고요. 감당이 되는 분들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로또 같은 경우는 한 8만 대 1 정도 되잖아요. 네. 복권을 사면. 그래서 8만 대 1을 뚫고 당첨이 되면 한 10억 원 정도 요즘 그 정도 받는데 얘 같은 경우는 100대 1도 되지 않는데 네. 당첨이 되면 뭐 한 6억 원, 7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네. 뭐 당연히 난리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로또는 사실 아무나 살 수 있잖아요. 1,000원이면 사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한 번도 안 사보셨나 봐요. 아니요. 사죠. 5천 원짜리 이렇게 삽니다. 네. 네. 로또는 사실 아무나 살 수 있는데 이건 아무나 살 수 없고 대신 살 수만 있다면 그 시세 차익이 엄청나다는 거. 그래서 로또 아파트라고 불리는 건데 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 그 아파트 영어 이름 진짜 많네요. 말씀하시는데 네. 그렇죠. 지금 다 영어 이름 아파트였어요. 예. 비싼 맞습니다. 아파트일수록 더 영어 이름인가요? 좀 그럴듯하게 있어 보이니까요. 있어 분양가가 비싼 만큼 이제 또 고급스럽게 해야 되니까 네. 또 우리나라 이름을 이렇게 붙이면 사실 네. 아,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가 한글 이름이군요. 그냥 개포 아파트 이러면 네. 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로또 아파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만 배 아픈가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지금 배 아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배 아파서 딴쪽 거는 거 아니고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런 로또 아파트 없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규제 강화했는데 왜 이런 로또 아파트 생기는 건가요? 사실 이게 규제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정부에서는 이제 집값을 잡겠다. 이런 로또 아파트 없애겠다라고 해서 이제 강력한 규제들이 많이 나왔죠. 파리 대책을 비롯하여 이제 이번 어제부터죠. 4월 1일자로 양도세 중과세도 나왔고 이번 로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규제를 가했거든요. 네.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게. 그래서 분양가가 높게 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게 되니까 분양가를 못 올리게 인위적으로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변 분양가보다 오히려 더 낮아지면서 시세 차익이 굉장히 발생하는 거고요. 오히려 주변 아파트 가격도 같이 떨어지면 괜찮은데 주변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분양가만 낮춰버리니까
당첨만 되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좀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니까 그렇죠. 대출 규제를 또 굉장히 강하게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더 못 사죠.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해서 그렇죠. 중도금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아이러니하게 돈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네. 돈 있는 사람들은 사실 뭐 대출 규제나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 돈 가지고 내가 산다는데 양도세 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번 로또 아파트도 사실은 정부가 만들어준 그러니까 부자들의 로또가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상을 못 하나요? 저는 그게 늘 궁금했어요. 제가 국토부 관계자가 아니라서 예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소장님 같은 분이 예상을 국토부 해도 자문위원으로 이게 사실 가셔야죠. 또 규제를 해야 되니까요. 네. 안 할 수도 없는 그렇다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정부는 제대로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네. 대부분 국민들이 이제 왜곡 인지를 하게 되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네. 투자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투자를 하게 되고요.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려고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하는데 똘똘한 한 채를 가지겠다고 비인기 지역, 지방의 집을 팔고 오히려 강남 아파트 인기는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 심리 자체를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도 상당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지금 문자로요. 4867님이 이 프로그램 진행하시려면 억 단위는 기본으로 적응하셔야 합니다.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또 아파트 또 나옵니까? 로또 아파트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로또 아파트가 별건 아니죠. 시세 차익이 나면 로또 아파트인데요. 지금 규제로 보면 이제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못 올리게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나오는 일반 분양 아파트든 로또 아파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일단 마포 염리 3구역 재개발인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같은 경우는요.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2,6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뭐 당첨 시 한 2억 원 정도? 개포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2억 원 더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2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고요. 네. 뭐 당산동의 상하 현대 아파트 재건축한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1억에서 2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과천주공 2단지죠. 재건축한 유버필드도 이제 곧 분양이 있을 텐데 얘도 한 몇 억 정도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상당한 인기를 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로또 부동산 얘기만 하면요. 저 같은 사람 배 아파요. 그래서 저하고 관련 있는 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이게 지난주에 검색어 상위권을 랭크했거든요. 행복주택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이게 몇 억 이렇게 이런 아파트 이야기하면 저도 배가 아프고요. 이게 뭐 사촌이 땅 산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남이 이게, 이게 당첨이 돼도 이게 배가 네. 아픕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서민주택, 행복주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주택은 지금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직장이나 학교 가까운 곳에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네. 이게 박근혜 정부죠. 2014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서울 한 64곳 전국으로 해서 한 15만 호 정도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올해도 한 15,000가구 정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주변 임대 시세보다 한 3분의 1 정도 저렴한 시세이기 때문에 뭐 이게 임대 아파트 관심 있는 분들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이것도 저랑 상관이 없네요. 네.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나이가 좀 더 어렸어야 되는데. 네. 그래도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인 자격 요건 뭐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2018년 이제 올해죠. 전국 35개 사업지구에 한 14,809가구 정도의 행복주택이 입주자 모집을 합니다. 뭐 그동안의 강남 같은 경우는 마천이나 내곡 이렇게 외곽 지역에 많이 나왔는데요. 네. 올해는 좀 강남 중심에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선미시 130가구 정도 나오고요. 뭐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고급 아파트들에서 이게 행복주택이 제법 많이 나오고요. 또 뭐 이게 강남뿐만 아니라 성동구죠. 서울숲 리버뷰 자이, 중구 서울역,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선밋 같은 경우도 나옵니다. 이게 얼마 정도 하냐면 전용 면적이죠. 49제곱미터가 보증금 1억 한 4천 정도에 네. 월 한 49만 원, 50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네.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의 월세가 한 50에서 60만 원 수준인데 이게 얼마나 저렴하냐면 2017년 입주한 서초 푸르지오 선밋 아파트 한 전용 59제곱미터 월세를 보면 1억에
월 2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억에 월 270만 원이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첨이 돼야 되느냐. 이것도 로또 같은데요? 그렇죠. 임대 로또라고 하죠. 로또 네. 임대 아파트인데요. 그래도 뭐 매덕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서민이 또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로또는 많아도 저는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학생 19에서 39세 청년 신혼부부. 저도 해요. 그렇죠. 대상이 됩니다. 네. 39세. 아, 근데 청년이어야 돼요? 아, 결혼한 사람은 안 돼요? 결혼한 사람은 신혼부부가 대상이 됩니다. 아, 신혼이면 가능하고요. 신혼부부는 몇 년까지예요? 그거는 이게 자격 요건을 따져봐야 여기 있어요. 되는데요. 혼인 5년. 기존에 5년이었는데 네. 이제 7년으로 이게 확대가 돼서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네. 그래서 가구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3인 이하 월 평균 100%죠. 약 한 500만 원 정도 이하면은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총 자산이 2억 4,400만 원 이하면은 뭐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2억 4,400만 원 이상이 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집에 가셔서 자산 빨리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비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는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제 입주 자격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 등만 충족이 되면 만 19에서 39세 청년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앞에서 뭐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신혼부부도 기존에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거주 기간 또 자녀가 있는 경우는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여기서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네.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한국토지공사죠. LH공사나 주택공사, HS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격 요건이라든지 올해 나오는 물량들 네. 잘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824님, 아무리 부동산 잡으려 해도 부자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정부가 하는 정책은 어떻게 해도 돈의 논리를 이길 수 없죠. 서민들 싼 집에서 잠자는 게 이렇게 서러울 수가 없네요. 잉잉잉 하셨고 6817님은 로또 아파트 그림이고 떡. 솔직히 배만 아파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로또 아파트랑 행복주택이랑 들어보니까요. 로또 아파트는 그냥 할 수 있는 사람 하게 놔두고요. 그렇죠. 네. 이 행복주택을 좀 정부에서 많이 공급을 하면 우리가 집을 투자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씩 변환되면서 인식이 전환되면서 주택 가격도 좀 안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게 사실 우리 정책이 이게 두 마리 토끼 모든 걸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자들 있는 사람들은 좀 있는 사람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좀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네. 강남 재건축 규제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역설적으로 지방이 아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빈 땅이 없잖아요. 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고 강남은 재건축, 강북은 재개발이 아니면 신규 공급 물량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부동산을 잡겠다고 강남 부자를 잡겠다고 재건축 규제를 하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한 5년 이상 지나게 되면 강남은 공급 물량이 더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공급 물량이 없으면 더 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몇 년 지나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몇 년 지나면 또 이게 자극이 돼서 맞아요. 또 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계속 반복이 되는데 너무 부자들만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분들한테 좀 더 양도세도 더 강화하고 개발이익, 초과이익 환수를 더 많이 해서 거기서 네. 나온 돈으로 저는 이 공공주택 많이 짓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참여정부 시절이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판교신도시 예를 들면 이제 서민들 잘 살게 하겠다고 소셜 믹스라고 해서 이제 네. 같이 이렇게 섞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판교신도시를 고급으로 개발해서 거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으로 차라리 외곽 신도시들 공공 물량을 많이 네. 풀어줬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주 월요일이에요.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경제는 민생 깊숙한 곳까지 관심의 지평을 넓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YTN 라디오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전천후 방송인 김혜민이 진행하는 생생경제. 그의 눈은 여성의 눈이고 엄마의 눈이며 학부모의 눈이고 직장인의 눈이며 도시인의 눈입니다. YTN 라디오 김혜민의 생생경제. 가성비 최고의 경제정보, 친구가 들려주는 생활의 이야기 함께 경청해 보시지요. 시사평론가 김용민이었습니다.
네, 김용민 PD님 축하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와, 청취자분들 많이 축하 메시지 해주셨어요. 5265님, 김혜민 PD님 새로운 목소리 반갑습니다. 새로운 정보 쉽고 상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 지금 외근 갔다가 우리 귀여운 초등학교 1학년 쌍둥이 보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2789님, 혜민 컬링 버전으로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0598님, 오늘 저녁 뭘 먹다 생각하다 문자 보냅니다. 생생경제 첫방 축하하고 장수 진행하세요 하셨고요. 0602님, 개인마트에서 배송일하면서 방송 청취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PD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이렇게 새싹 문자 축하 메시지, 응원 메시지 감사드리고요. 오늘 첫방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후 3시 10분 계속해서 기분 좋은 방송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